좀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영구임대주택부터 해서 주로 건설형 임대주택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영구임대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말 그대로 이게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건가 보죠? 네, 아, 영구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거비도 가장 아름다워요. 그래서 임대주택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사실 영구임대주택이 궁금하셔서 많이 오십니다. 음, 그런데 아직은 너무 작아요, 평수가. 음, 그리고 사실 너무 공급량이 적어서 입주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쵸. 이게 아쉬움. 영구임대가 가장 유명한 그렇죠. 알려진 임대주택일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80년대 후반에 지어졌잖아요. 네, 네, 네. 91년에 종단되긴 했지만, 음, 근데 그 이후에 공급된 게 사실 거의 매해 1000호도 안 지어졌기 네, 때문에 사실 네. 공급량이 너무 네, 적고 뭐 그런 게 이제 한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씀 계속 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임대주택이 그 강남구에 있는 주택이고요. 어, 딱 보셔도 되게 오래된 게 느껴지잖아요. 일자형의 네, 아파트. 그쵸. 네, 일자형 아파트에 네. 낮은 층수. 음, 하지만 여기서 평생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엄청난 메리트인 네. 거죠. 금액도 생계급여 수급자분들과 일반 분들이 보증금이 나눠져 있어요. 음, 사실상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이나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도 생계급여 수급자분들 이런 소득에 따라서 이제 임대주택의 그 보증금과 월세가 다르긴 합니다. 근데 그 첫 시작이 영구임대주택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수급자분들은 보증금이 157만 원입니다. 157만 원. 그리고 이제 월세가 38,000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냥 일반이다, 수급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 그래도 470만 원에 월세가 64,000원입니다. 이게 작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렇게 살 수 있다면 너무 좋잖아요. 내가 매월 내는 게 64,000원이다 이러면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그래서 않으세요? 다들 가시려고 하죠. 맞아요. 그리고 관리비도 옆에 보시면 46,000원, 72,000원 이렇게 해서 이 월세와 관리비를 합쳤을 때 15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월 15만 원씩 낸다고 하면 생계급여 수급자분들은 주거급여에서 그냥 나가니까 집 걱정 없이 월세 걱정 없이 계속 살 수 있고 그냥 생계급여 수급자분들이 아니시더라도 사실상 너무너무 가계 부담이 줄어드는 음, 장점이 있죠. 근데 이제 관리비는 주거급여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월세만 지원하는 게 또 이제 주거급여의 한계이긴 맞아요. 한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파트 형태의 그렇게 건설형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이 관리비가 또 다른 부담이 아주 이제 맞아요. 저소득층들한테는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구임대는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 소득과 네. 자산만 이제 기준에 부합하면 네. 그런 장점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근데 평형이 되게 작아 네. 보여요. 작습니다. 네. 매우 작고요. 보통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공급량이 적다 보니까 이 세대 건수 제한이 아주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올해 그 국토부에서 면적별로 세대수 제한을 그러게요. 했었다가 지금 또 풀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좀 풀리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뭐 말도 안 되게 말도 안 작던데요? 되니까요. 네. 그런데 영구임대주택은 이 세대화수 제한이 원래도 있었고 이게 LH랑 SH랑 약간씩 다르지만 이렇게 30제곱미터 미만은 1, 2인 가구, 30제곱미터 이상 34제곱미터 미만은 3인 가구, 39제곱미터 이상 42제곱미터 미만은 4인 가구 이런 식으로 음, 좀 세대수 제한을 좀 둡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올해부터 국토부가 이제 면적별로 세대수 제한을 했던 거랑 별개로 영구임대주택은 좀 이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작은 것도 옛날 작고 거라서 큰 것도 아마 작고. 이게 이제 설계 방식 때문에 수납이나 이런 게 또 충분치 않잖아요. 음, 좋은데 뭔가 너무 좀 아쉬워요. 다른 방식이 접근이 좀 너무 필요한 아쉬워. 주택일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도 점수표가 있는 있습니다. 거죠? 있습니다. 점수표가 있는데 우선 영구임대주택은 청약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어, 그래서 수급자분들도 좀 청약에 좀 어려움을 겪으신 네. 분들도 우선 영구임대주택은 신청해 볼 만하다. 아, 청약과 무관하다. 네, 무관하다. 좋네요. 네. 다만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갑니다. 음, 우선 이제 여기 보시면 가부터 나다라 파 여기까지 있으신 분들 여기 이제 다 보이시죠? 음, 요분들이 이제 보통 신청하실 수 있어요. 수급자분들 그다음에
여기 지금 1, 2, 3, 4, 5 중에서도 소득이 70% 이하이신 분들, 그다음에 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 그다음 한부모 가족분들, 북한 이탈 주민분들, 장애인분들, 또 이런 분들은 소득 제한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은 아니더라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 어디서 걸리냐면 배점표에서 다 걸려요. 배점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네. 그 수급자인지 뭐 아니면은 뭐 북한 이탈 주민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유형별로 쭉 해놓고 여기서 몇 가지가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가산점. 가점을 15점, 네. 13점, 11점, 8점, 7점 이렇게 주기도 네. 하고요. 또 세대연수별로 또 주기도 하고 내가 신청하는 신청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또 많이 점수를 주기도 하고 서울시의 연수 거주 기간이 길수록 점수를 많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점수가 네. 있네요. 네, 점수입니다. 점수. 뒤에 보시면은 신청 현황에 보면 뭐 네. 경쟁률도 나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연구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커트라인과 경쟁률이 이제 같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아, 이게 공고될 때 나오나요? 아니요. 이거는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신청이 마감이 됐다. 뭐 네. 2순위 신청을 받을까 안 받을까 이렇게 할 때 네. 이게 경쟁률이 이만큼 나왔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하고요. 네. 사실 이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 현황 경쟁률 이게 매번 나오지가 않아요. 네. 어떤 땐 나오고 어떤 땐 나오지 않고 또 어떤 땐 지워져 있습니다. 그럼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얼마 정도 대기 기간이 있나요? 사실상 이제 연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선정이 된다고 해서 이게 뭐 바로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예비 입주 기간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면목동에 신청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예비 입주자로 선정이 되면 다른 데에 공가가 났을 때 이제 선정이 됐다고 개별 연락이 오기는 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사실 뭐 1년이 넘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건설형 이제 임대주택의 좀 특징이기도 한데 사실 좀 한정없이 기다리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때 좀 확인하시는 것도 좀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예비 몇 번이 됐는지 직접 공사로 전화해 보시는 것도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 예비 10번 때 이런 분들은 진짜 더 기다려야 될지 다른 걸 신청해야 될지 늘 고민하시더라고요. 늘 고민하세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이 연구임대주택이 내가 만약에 여기 딱 신청했는데 마음에 드는 게 막 번이동. 번이동은 아무튼 뭐 서초구 우면을 신청을 했어. 그런데 다음번에 나왔을 때 번이동이 당첨이 됐다 하면 그 전에 있는 건 그냥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그 다음번에 신청한 걸로 유효하게 입주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계속 기다리고는 있는데 내가 이번 거를 신청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을 많이 하긴 하시죠. 네. 그런 것도 질문하시던데 내가 만약에 선정이 돼서 이제 입주하세요라고 통지 받았는데 그거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기도 하거든요. 안 하실 수도 있죠. 그렇게 하면 저한테 불리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묻기도 하세요. 맞아요. 전혀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음 예비 번호 분께 순번이 갈 뿐이에요. 내가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납입을 하고 입주를 하지 않으면 그냥 연체료 정도 나가는 거고요. 페널티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 임대주택 신청할 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꼭 염두하셔야겠습니다. 네. 마치 이제 불이익 받는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또 안타까운 건 임대주택도 여러 개 나와 있는데 대학의 1순위, 2순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 개 했으면 좋겠지만 딱 한 개씩밖에 안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좀 안타깝긴 해요. 많이 안타깝죠. 특히 네. 여기 경쟁률 보시면 그 면목 39 보시면 여기 1이잖아요. 1 경쟁률 1 들어가신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면목도 한번 넣고 대치일단지도 넣고 방화유분지도 이렇게 넣으면은 사실 이 안에서 유도리 있게 조절이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냥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게 경쟁률을 막 물어보세요. 이게 어떡하겠냐. 근데 그러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신청했던 경쟁률을 기반으로 저희는 이제 말씀해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진짜 안타까운 건 진짜 좀 품질이 낮거나 좀 많이 교통편이 안 좋다 이런 데를 신청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참 되게 안타까운 거죠.
맞아요. 그래도 그래도 저는 이제 선정되신 분 네, 봤어요. 가셔서 이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네, 네. 게다가 이제 편의시설까지 설치되어 그렇죠, 있으니까 아파트 형태를 원하시는 거죠. 그다음 아파트 형태가 재개발 임대주택인가 네, 봐요. 네. 맞습니다. 재개발 임대주택이 사실 서울시에서 가장 많을 거예요. 그쵸. 재개발은 지금도 되고 있고 계속 네. 되니까요. 그래서 그냥 흔히 알고 계시는 아파트 짓는 거에 임대주택 같은 임대주택 동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있고 섞여 있는 동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이제 재개발 임대주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재개발 요즘에도 진짜 많이 하고 있죠. 뭐 그니까요. 성북구, 동대문구 이런 쪽에서는 뭐 거의 25개 자치구 중에 엄청나게 많은 재개발 지역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익들이 너무 어마어마하고 맞아요. 그중에 일부를 사회적 이익으로 네, 환수하겠다라는 네. 차원에서 이제 재개발 임대 아파트를 도입했고 음. 그것들이 이제 철거 세입자가 우선해서 들어가고 그러고 빈 집을 네. 1년에 한 번쯤은 공고를 내서 네. 이제 입주하시도록 이제 하는 맞습니다. 네, 그런 아파트인데요. 네. 사진도 넣어주셨네요. 네, 네. 넣었습니다. 엄청 깔끔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관악구에 있는 아, 그 재개발 임대주택이고요. 그 14평, 그러니까 32형, 그러니까 전용 면적 32제곱미터일 거고, 그게 이제 같이 뭐 베란다나 이런 거 다 합치면 공용 10평 공간을 정도. 합쳤을 때 네, 15, 네. 14평, 네, 맞습니다. 32형이면 나누기 3.3이 이제 한 평이니까 맞아요. 이거 되게 협소한데요? 9평 정도 되는 건 전용 맞아요, 면적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보시면 이제 관악구에 있는 예. 하나의 이제 재개발 임대주택이고요. 예. 보통 제가 평면도를 안 가져왔는데 네. 이렇게 지금 입구에 들어가시면 여기 입구에 주방이 이게 있거든요. 있고. 주방이 있고 작은 방이 있고 네. 주방 앞에 약간의 이제 넓은 공간이 있고 네.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방이 있는 거예요. 거실 겸 주방이 있고 큰 네. 방이 있고 네. 요거보다 조금 더 크게 나온 게 이제 작은 방이 하나 들어가 있고 뭐 예, 이런 식의 맞습니다. 그죠? 네. 재개발 임대주택도 사실은 뭐 3, 4인 가구는 거주하기가 쉽지 않은 쉽지 작은 않고 평수가 너무 많아서 또 하나는 이제 성인의 자녀가 있으시다고 한다. 근데 만약에 키가 크고 덩치가 크다. 근데 방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럴 때 사실 작은 방을 쓰기에는 좀 많이 작습니다. 네. 매우. 네.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한 이제 부모로서 안타까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네. 많으세요. 성북구도 그다음에 종로구도 영구임대가 없어요. 관악구는 어떤가요? 관악구도 없습니다. 이게 영구임대주택은 없어요. 아주 예전에 지어졌고 다 도심의 외곽에 지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도심에는 없죠. 근데 도심에는 주로 이제 기존의 노후한 주택들을 막 재개발하면서 지어진 그나마 재개발 임대가 있는 거고 맞아요. 무슨 뉴타운이라고 되어 있는 곳들에 재개발 임대가 좀 섞여 있는 거고요. 계속해서 재개발 임대 주택은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네. 좀 알아볼까요? 재개발 임대주택은 소득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1순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그냥 저희는 소득 50%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순위 이분들이 먼저 신청하실 수 있고요. 이분들이 먼저 신청을 하고 남은 자녀가 있다면 그때 후순위를 보통 뽑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70% 있는 분들이 이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1인 가구의 경우는 플러스 20% 해서 맞습니다. 그죠? 1인 가구는 플러스 예. 20%, 2인 가구는 플러스 10% 10% 포인트. 해서 이제 그분들이 1순위라고 네. 이제 얘기를 맞습니다. 하죠. 네. 이렇게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 이전에는 수급 가구나 한부모 가구나 이런 네, 분들이 네. 이제 더 선순위였다면 네네. 이젠 소득으로 조금 맞습니다. 나눠가지고 조금 맞습니다. 완화시켜 놓은 게 이제 네, 재개발 네, 임대 네. 아파트인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점수표가 있네요. 네, 다 있습니다. 점수표는 없는 게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되게 이렇게 이분들이 신청을 했을 때 이분들을 이렇게 구별해야 되잖아요. 예. 먼저 뽑으실 분들을. 그래서 선정 순위를 배점표로 보통 합니다. 그래서 신청자 나이, 부양 가족 수,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요즘에는 이게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성년 자녀 수, 또 자녀의 출생일이 이제 신생아냐라고 봤을 땐 앞에 있는 예. 자산 요건을 완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네. 재개발 임대 아파트 뭔가 다른 조항을 하나 더 넣어주신 것 같아요. 9번 항목은 뭔가요? 이게 이제 다른 거는 아니고 예. 이제 지금 9번 항목에 보시면 예. 4점을 주겠다, 가점을 주겠다. 네네네. 근데 이게 사회 취약 계층이다라고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수급으로 나뉘지 않네요라고 했지만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 사실 특별히 배려받아야 그럼요.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결국은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많으면 이런 분들 포함 여기에 할 수 해당되지 있는데. 않은 분들도 충분히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부족하다 보니 그렇죠. 그런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조삼모사인 거죠.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지금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 서울시나 뭐 어쨌든 정부에서는 10%다, 8%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까 우리가 봤듯이 전세임대주택, 네. 보증금 지원형 전세임대주택은 임대주택으로서 조금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장기 요거를- 거주도 어려운 건데. 그렇죠. 그리고 임대료도 막 네. 30만 원, 40만 원 되는 게 너무나 쉽게 되니까. 그래서 보증금 지원형 임대주택을 뺀 정말 이런 건설력이나 주택이 있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봤을 때는 5.4%라고 정말 낮네요. 너무 낮죠. OECD 평균 가입 국가가 10%가 이상이 되는데 우리는 그 5% 가지고 지금 5%. 정말 공급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이 네. 지금 공고기간이죠? 네, 맞습니다. 국민임대주택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국민임대주택은 제일 좋은 거는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다. 거주기간이 영구임대처럼 아름답다라는 건데 이 국민임대주택은 공사에서만 딱 재원을 투여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자치구에 재원이 투여된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국민임대주택 공고가 딱 났을 땐 그 자치구에 있는 분들이 보통 다 1순위셨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인근구도. 네, 인근구도 바뀌고 그리고 평형에 따라서 이 인근구 제한이 전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네.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제 지금 보시는 주택이 39형입니다. 공용 면적 포함 이제 17평 정도 되고요. 보증금은 한 4천만 원대,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좀 다양합니다. 1억짜리도 있고요. 월세는 한 2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관리비는 7만 원인데 15만 원대도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이거는 약간 폭이 크다. 네. 폭이 큰데 어쨌든 서울에서 사는 이런 건설형 아파트에서 1억 미만의 주택으로 살 수 있는 또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안정적인 주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네.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 1억까지는 사실 조금 힘들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저소득층 경우에는. 쉽지 않죠. 네. 대출도 그렇고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제 버팀목 대출을 끼고 네, 가시는 네,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가 이제 2%니까 네. 그것보다 월세가 더 저렴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게 더 나으실 수 있죠. 네. 왜냐면 또 월세는 계속 또 올라가거든요. 임대주택도. 근데 이제 그건 아니니까. 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뗄 염려가 사실 전혀 없으니까 없죠. 은행에서 대출을 조금 더 편하게 결정할 수 있는 그렇죠. 요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임대주택이 되셨다. 그런데 보증금 좀 부족하다 하면은 버팀목 대출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고.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되게 놀라운 점이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활용하는 거를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분양해서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아무튼 얘기를 해도 매입임대나 뭐 이런 건설형 임대주택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좀 이자율이 높기는 하지만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할 수 있는 상품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아마도 그렇게 대출 받아본 경험이 없거나 상품에 대한 안내가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긴 하네요. 버팀목 대출은 본인이 이제 그러니까 주로 이용하는 주거래 은행에서 상담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네. 상환 능력이나 이런 것도 보고 봅니다. 공공임대주택이니까 조금 더 이렇게 결정될 확률이 높기 많이 때문에 높죠. 네, 부족하면 그것부터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 청년들은 중소기업 청년 대출이 또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올해까지만 또 운영한다고 하니까 그렇다네요. 혹시라도 보증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네. 국민임대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역시 똑같이 도시근로자가 월평균 소득의 네, 50%와 50%? 70%네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 자치구의 규제가 있어요. 이 50제곱미터 이하이신 분들은 네. 월평균 소득 50% 이하이신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데 네. 선정이 될 때는 그 구와 인근구에 있는 분들을 1순위로 먼저 뽑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북구에 산다. 네. 근데 재개발임대 아파트 국민임대. 저쪽에 멀리 있는 거 신청하고 싶다. 이래도 1순위는 아닌 거네요. 아닌 거예요. 딱 인접구까지만 네, 규제를 맞습니다. 하는 거네요. 네. 네. 그거는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인 분들은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분들이 신청하는데 1순위가 청약이에요. 청약 24회 이상.
그 인근구 제한은 없고요. 아, 네. 24회 이상이신 분들이 1순위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네네. 이 소득 기준에 의해서 또 선정 방법이 국민임대주택도 재개발임대주택도 사실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내년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활용을 하시려면 직접 공고문을 보실 수 있다면 가장 베스트고요. 그게 어려우실 경우에는 주거복지센터에서 공고가 나왔을 때 계속 물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십니다. 그쵸. 공사에 물어봐도 잘 대답을 아, 해주겠죠? 그럼요. 공사는 진짜 잘 대답을, 콜센터는 잘해주세요. 콜센터는. 네. 콜센터는. 네. 네. 1600-3456과 3456. 1600-1004번. 1004. 네. 아, 그리고 청년 매입 임대주택 설명도 해주실 건가 봐요. 네. 이제 청년분들이 많이 보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청년 매입 임대주택을 가져와 봤고요. 원래 청년 안심주택, 이제 우리가 기존에 말했던 역세권 청년주택도 있는데 워낙 고가다 보니까 그쵸. 사실 저는 그게 나오면 이 공고를 안내해야 되나 고민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이제 민간이랑 같이 섞여서 있어서 이제 그거는 필요하시면 나중에 주거복지센터로 물어보시면 되고 이제 청년 매입 임대주택, 그러니까 청매라고 보통 하거든요. 이 청매는 관심을 좀 청년분들은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교통이 진짜 편리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인근 그 역 바로 옆에 보통 위치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대학생분들은 또 보증금이 100만 원, 1순위일 200만 원. 경우에. 네. 네. 이렇게 나눕니다. 수급 가구인 네. 대학생이나 네. 청년 연령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보증금이 100만 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굉장히 많이 신청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이게 보증금이 100만 원이니까 또 어떤 거는 월세가 뭐 40만 원, 맞아요. 30만 원, 60만 원 이래서 배보다 뭐 하는 배꼽이 더 거지? 큰. 뭐 하는 거지? 저는 맞아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상호 전환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보증금 100만 원을 내고 그러니까 보증금 한 3천만 원 정도 내고 월세를 좀 많이 낮추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아, 근데 3천만 원 어렵죠? 대출받지 않으면 어렵겠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네. 진짜 사실 청년층의 주거 문제가 지하와 옥탑과 고시원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 전세, 청년 매입 혹은 역세권 청년주택을 도입했던 건데 네네. 실은 지불해야 될 돈이 너무 커지는 바람에 맞아요. 실제로 필요한 분들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맞아요. 생기겠어요. 너무너무 심각하고요. 사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제가 직접 몇 번 가봤는데 진짜 네. 너무 깔끔하고 너무 체감도 좋고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평형이 만약에 작다면 네. 그 안에 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잘 구비해놔서 사실 빌트인이 돼 있다는 거죠? 빌트인도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에어컨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굳이 내가 구입하지 않아도 그냥 몸만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라서 너무 괜찮은데 월세가 100만 원 보증금, 200만 원 보증금 너무 좋다 했는데 월세가 60.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되게 좋았다가 자괴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또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적정한 주거비가 진짜 고민이 너무너무 되는데요.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사실 그래서 좀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1순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분들,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분들이십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 선정이 많이 되시고 2, 3순위는 이제 소득 수준 아까 50% 보셨잖아요. 그분들이시지만 저희는 그래도 신청 다 하시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공통의 사안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배점에서 좀 사실 많이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부모님이 무주택일 경우, 그러니까 이 청년 매입 임대주택도 그렇고 행복주택도 그렇고 청년주택들은 다 사실 부모랑 세대 분리하지 않아도 그 사실 부모가 집이 있거나 뭐 자산이 있어도 다 신청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무주택일 경우에는 이렇게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1순위 분들뿐만 아니라 2, 3순위 있는 분들도 좀 신청을 하시길 권유는 해드려요. 되신 분들도 저는 있다고 듣긴 했거든요. 네.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순위가 다 됐다고 생각하시고 신청은 꼭 하시는 걸로 제안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뒤에 설명해 주시는 것도 네. 역시 청년들, 네, 신혼부부 계층들이 조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죠? 행복주택입니다. 네. 이 박근혜 정권 때 행복하자 하면서 나왔던 행복주택. 근데 사실 이것도 많이 고가라서 쉽지는 않지만 교통이 너무 좋습니다. 행복주택, 청매, 역세권
주택, 그러니까 청년 안식주택은 다 이렇게 역 주변에 바로바로 있고요. 어느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역에서 혼자서 우뚝 서 있는 주택을 보시면 이게 아마 요 세 개 중에 하나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좀 교통은 굉장히 편리하다. 생활권이 되게 이렇게 많이 뭔가 이렇게 저는 잘 아니지만 그야말로 음식점이나 역세권이네요. 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천차만별입니다. 네.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행복주택 강서구에서 나왔던 건데요. 예. 44형 13평입니다. 이게 신혼부부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1억 2천에 어우. 월세 46만 원입니다. 네. 1억 바로 2천. 1억 2천을 만들기 쉽지 않아서 대출해야겠는데요. 그렇죠. 아. 사실 대출을 받아도 쉽진 않죠. 왜냐면 70%만 버팀목 전세자금 그러네요. 버팀목은 또 100%가 아니고 70%니까 나머지 돈은 또 3천만 있으셔야 원. 되는 네,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저렴하게 나온 겁니다. 사실 이제 신혼부부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지금 여기 보시면 침실, 거실, 드레스룸, 뭐 파우더룸 이런 건 있지만 사실 공간 분리로만 봤을 땐 딱 투룸이에요. 투룸. 근데 이게 1억 2천인 거죠. 1억 2천. 1억 2천에 월세 46만 원. 관리비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고가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거 외에 방이 2개다라고 하면은 1억 5천도 넘어갑니다. 행복주택 이제 신청 대상이 누구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행복주택은 대학생분들, 그다음에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여기에 한부모 가족이 꼭 있거든요. 요거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신혼부부 유형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한부모 가족이 신청하실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맞아요. 많아요. 그 신혼부부 전세인데도 사실은 아동이 포함되어 있는 여부가 중요한 건데 네, 맞아요. 신혼부부라고 굳이 해놓으니까 맞아요. 한부모 가구분들이 나 신청해도 되는 거예요? 라고 오히려 묻는 맞아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혼부부는 한부모 가족까지 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고령자분들, 그 다음에 주거급여 수급자분들 이렇게 신청이 가능한데 이게 매번 이렇게 모두 다 신청을 받는 건 아니고 어떤 때는 이제 뭐 청년들만 행복주택을 모집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신혼부부만 행복주택을 모집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고령자랑 주거급여 수급자분들 다 포함해서 모집하기도 합니다. 그럼 공공을 진짜 꼼꼼히 잘 봐야겠네요. 그리고 또 행복주택이 사실 이제 각 자치구별로 따로따로 뭐 수서 무슨 행복주택, 뭐 강동 무슨 행복주택,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택 같은 경우엔 강동구 주택이다, 행복주택이다 하면 강동구에 사시는 분들이 보통 영순이에요. 우선순위.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확인하셔야 되고 또 그런 거 없이 전혀 지역 제한 없이 나오는 행복주택도 있었어요. 아이고, 이거 어렵네요. 그래서 서울에서 살지 않아도 특히 이제 고령자랑 주거급여 수급자분들은 서울에서 나오는 행복주택이지만 대부분 서울에서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뭐 부산이든 어디든 이런 지역 제한 없이 다 신청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요. 이것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은 팁이 많네요. 마지막으로 장기 전세인데 사실 이거는 지금 또 다시 시작하려고 꿈틀거리길래 한번 말씀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던 거거든요. 맞아요. 네, 시프트라고 불렸던 거죠. 맞아요. 네. 사실 이게 장기 전세 주택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좀 고가이기는 했지만 뭐 지금 고가죠. 뭐. 그때 2, 3억 대는 고가였어요. 한 5, 6년 전에. 근데 이때는 장기 전세, 그러니까 20년 동안 전세로 살 수 있다라고 해서 좀 그나마 메리트가 있었는데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서 사실상 이게 진짜 이게 임대주택으로서 중산층을 흡수한다라고는 했지만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는 흐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거의 많이 공급이 안 되다가 올해 또 신혼부부를 위해서 무슨 미리내 주택 해가지고 장기전세 주택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주변 시세 80% 이하의 전세 보증금으로 20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20년에 좀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들어가서 20년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최초 입주부터 20년을 살 수가 있어서 내가 만약에 최초 입주가 아니다 라고 하면 그 기간은 이제 빠집니다. 그래서 20년을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장기 전세 주택으로 최초 계약을 해야 20년인 거고 네네네. 다른 임대주택으로 해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아니면 장기 전세에서 전세를 이사를 했을 경우에 그렇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장기 전세 주택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 편한 세상의 장기 주택 네. 최초가 네. 2000년 1월 1일에 누군가 계약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럼 2020년까지 장기 전세 주택인 거예요. 아, 그 주택에다가 기간을 맞아요. 묶어놓는단 말씀이신 그래서 거죠? 제가 만약에 2010년에 그 이 편 안에 들어갔다 하면 저는 10년 살 수 있는 거죠. 아, 네. 야, 이거 좀 그게 정말 장기 그야말로 전세 주택의 조삼모사. 함정입니다. 네, 조삼모사네요. 네, 맞아요. 아, 그 가격이 어마어마한데요? 어마어마하죠. 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적게 나온 겁니다. 2억 9,400이고요. 84형입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나온 건데 예. 옆에 보시면 제가 조그맣게 써놨죠. 114형 보증금 4억 7천만 원입니다. 네, 4억 네. 7천만 네. 원. 시세 80이니까. 네. 지금 이제 이게 20년 살 수 있다고 했지만 제가 그거는 아니다. 최초 입주 날짜를 확인하셔야 한다. 그 주택의 최초 활용 날짜를 네. 확인해야 되는 거기서부터 거고. 20년에서 네. 이제 그 내가 들어가는 날짜까지는 뺀다. 는 잔여 기간 잘 확인하셔야 된다 그 얘기고. 네. 장기 그래서 전세 그렇군요. 그런 함정이 있네요. 함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굉장히 소득 기준이 높아요. 네. 그래서 평형에 따라서 소득 기준도 이렇게 좀 다른데 네. 어쨌든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소득 150%까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아, 네. 네. 지불 가능한 사람이 들어오게 열어놓는 많이 그런 열어놓죠. 구조인가 보네요. 네. 이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계약 당시에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계약 당시에 확인하실 수도 있고 공사에 물어보셔도 되고 공고문에 나오기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사실 장기 전세 주택도 GH에서 보시면 이제 서울에 있는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시거든요. 아, 네네. 경기. 그런데 네. 거기서 나온 주택은 보통 똑같이 이런 주택 84형인데요. 지금 2억 9천이죠. 네. 1억 6천입니다. 서울과 서울 외 지역의 차이가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달라요. 거네요. 너무 달라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이 광명이었거든요. 네. 제가 작년에 봤을 때 네. 광명이랑 서울이랑 되게 가깝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장기 전세 주택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차라리 GH나 수도권에. LH를 통해서 경기도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걸 좀 권유해 드려요. 거긴 다 1억 원대. 출퇴근만 괜찮다면. 네, 네. 그 장기 전세가 또 요즘에 다시 이렇게 좀 관심을 갖게 된 게 전세 사기 때문이잖아요. 아유.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뗄 염려가 없으니까 사실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네,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실제로 그렇지만 비용으로 봤을 때는 보증금이 막 4억 원대, 5억 원대, 사실 반포 이런 데는 6억 원대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못 가는. 못 가죠. 네. 우선 넣는데 선정이 돼도 못 가시죠. 네. 자, 그리고 두 가지 더 설명을 해주시나 봐요. 네. 네. 이제 이거는 그 밖에 이제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입니다. 우리가 아까 초반에 만약에 10만 원씩 1,000만 원을 다 넣었다 하더라도 청약. 네. 네, 청약. 네. 2만 원씩 계속 넣으세요 라고 이제 말을 한 이유가 청약 저축 납입 횟수가 150회 이상이시라면 이게 이제 좀 이 두 가지는 신청해 보실 만하다. 네. 가격도 괜찮고 보증금 2천만 원대 월세 한 10만 원대이긴 하니까 네. 이제 50년 뭐 평생 거주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게 네. 그런 임대주택의 이름이 50년 공공임대주택, 네. 그다음에 공공주거환경임대 이 네. 두 가지입니다. 네. 근데 이건 청약 횟수가 사실 150회가 이상이 되셔야 될까 말까한 주택이세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 정도는 다 이게 공고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잘 주의 깊게 보셨다가 내가 청약저축 횟수가 150회 이상이다라고 하면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장기 미임대 말씀을. 네. 네네. 장기 미임대 매입임대 주택은 우선 공고가 나오면 다 신청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진짜 뭐라 그래야지 보증금도 저렴한데 월세도 저렴하고요. 그러니까 6개월 이상 공가가 난 주택을 장기 미임대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제 공사에서 특히 네. SH 공사에서 이제 매입임대 주택이 나오는 건데 6년 정도 거주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냥 선정될 수 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신청하는 것도 공짜고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한 10분 안에 하시니까 이거는 그냥 나오면 신청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생각으로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음. 이름이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전혀 아. 부정적인 건 아니다. 네. 라고 생각하시고 신청하셨으면 좋겠다고 네, 해서 네, 네. 안내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임대주택은 그 신청하는 루트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때그때 공고문을 보셔야 되고, 뭐 영구 임대니, 전세 임대니, 매입 임대니 이런 건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 것들도 있고, 또 그 뒤에 이제 건설형 임대주택은 뭐 공사 홈페이지로 하세요라고 하기 때문에 인터넷 청약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바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공인인증서라던가 뭐 네이버 인증서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은행에서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이게 준비가 안 되시는 분들 조금 막막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주거복지센터로 연락을 네. 해주시면 충분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몇 가지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우선 이제 공고도 다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이거는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 네. 임대주택은 신청 기한이 매우 짧습니다. 2, 3일밖에 음. 되지 않아요. 이틀 하는 경우도 있고 3일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일주일 할 수 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신청 기한 앞부분에 신청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야 놓치지 않으니까. 그리고 청약은 횟수가 중요하다. 지금 가입하지 않으셨더라도 반드시 좀 가입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 다음에 내게 맞는 공고가 있는 임대주택이다 라면 이름은 좀 외우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고가 이제 나올 때 안내 문자를 받으시거나 네. 아니면 게시판을 확인하셨을 때 신청 기간 짧다고 했으니까 바로바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꼭 요거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공인인증서는 필수입니다. 이게 이제 직접 방문 청약도 받기도 하지만 이제 사실 이제 주거복지센터에서도 공인인증서 가져가시면 또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직접 하기 어려우시면 공인인증서가 있으셔야 누구한테 부탁이라도 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은행 가셔서 반드시 청약처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최대한 상호 전환 제도를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월세를 낮추고 보증금을 높여서 높이는. 네, 그 대출 제도를 좀 활용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네. 요거에 대한 계산법은 사실 되게 쉬워요. 근데 요게 이제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수급 가구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를 높이는 그렇죠. 방식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목돈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렇죠. 특히 기초수급 가구가 그렇잖아요. 그럴 경우는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를 높이는 방식도 있으니까 주거급여 선 안에서 임대를 높이고 보증금을 네. 낮춰서 조금 더 진입장벽을 낮추는, 그렇게도 조정이 가능하니까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까 계속 얘기했던 네. 1600의 3456과 1600의 1004, 네. 이제 콜센터인데 콜센터인데 전화하면 이제 문자 서비스 등록을 네, 하실 수 있고요. 네. 홈페이지에 회원을 가입만 하셔도 그쵸. 가능을 하십니다. 맞아요. 근데 딱 1년까지만 주니까 1년까지밖에 안 다시 되고요. 맞아요. LH는 갱신을 3개밖에 안 돼요. 맞아요. 주택을 선택하라 그래요. 아, 네. 그래서 진짜 애매해요. 당황스러워요. 네. 아직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주택이 나한테 맞는지는 한번 네. 상담을 하신 다음에 네. 콜센터 전화해서 이거 공고 났을 때 문자 주세요 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고,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일하는 주거복지센터 활용을 네, 주거복지센터 많이 활용하세요. 하시면 뭐 좋습니다. 이런 네. 네. 사실 저희는 임대주택 안내도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도 있고요. 그리고 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셨을 때 저희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알아서라도 알려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장시간 너무 우리 활용하면 좋을 만한, 그리고 또 그 각 제도의 맹점까지 짚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고 마무리하신다면요? 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죄송하고, 어쨌든 임대주택은 신청하는 거에 있어서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다 별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내가 잘 모르겠으면 주거복지센터 활용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그럼 아마 상담할 때 이런 거 선생님께 맞으실 거예요까지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럼 그 부분 잘 준비하셨다가 1년이고 2년이고 좀 길게 좀 잘 그 시간을 좀 잡아두고 같이 좀 주거복지센터랑 활용하셔서 좀 잘 기다리셔서 입주까지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거를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튜브나 아니면 막 돈 주고 확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진짜 다 거짓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명확한 거는 주거복지센터를 활용하시는 거. 네. 그리고 사시면서는 공사에 지금 있는 이런
이런 콜센터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꿀팁들 활용하셔가지고 임대주택은 신청한다고 바로 입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청 준비도 좀 찬찬히 해보시고 입주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까지 염두하셔서 한번 시험 삼아서 인터넷으로 해보시거나 뭐 서류를 제출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거복지센터의 활용법까지 네, 마무리하면서 네, 교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